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문민지입니다. 오늘은 김나령 아나운서, 소라령, 그리고 최한솔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 넘게 밀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 상승 흐름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와주면서 금리 경계 심리와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지수 전반에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 역시 장 초반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다만 AI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실적 기대감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면서 지수는 장 초반 저점을 다지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글로벌 증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반등 보이면서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를 끝까지 상승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소라영 아나운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파란불 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을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동안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6% 넘게 하락하며 48,804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04% 하락한 6,837선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1.13% 강하게 밀린 22,627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 보시면요. 대부분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0.96%, 애플 0.71%, 월마트 2.41%, 일라일릴리 4.56%로 이 네 종목만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JP모건 체이스 4.48%, 마이크로소프트 3.13%, 테슬라 2.92%, 메타 2.67%, 아마존 2.32%로 큰 낙폭 기록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 업종을 잠식할 거라는 공포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BM 주가는 장중 13.2% 급락하며 이는 2010년 3월 이후 최대 장중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IBM이 메인프레임 및 레거시 현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엔트로픽이 자사 클로드 코드를 통해 코볼 시스템의 자동화가 가능하다라고 발표하면서 IBM의 핵심 수익의 기반이 AI에 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AI에 대한 우려는 트럭 운송, 물류, 상업용 부동산, 금융 서비스 업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트리니 리서치는 AI 붐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실업률이 최대 1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도 공개돼 공포심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필수 소비재 업종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월마트와 프록터앤gam블 각각 2% 이상 상승하며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급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직후 발표한 글로벌 관세 10%를 하루 만에 15%로 인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역풍을 맞고도 마치 보란 듯이 관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그 어떤 견제 장치조차 통하지 않는 트럼프식 마이웨이를 또 한 번 각인시켰습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관세도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할 경우 더 높은 보복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기회로 더 높은 관세와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미 투자 약속 국가들이 기존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또한 의회 승인 없이 관세 법안을 이미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글로벌 관세를 24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준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관세 연장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는 경제와 관세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 미국 군사력이 크게 증강됐습니다. 미군은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지에 전투기를 대거 배치했는데요. 특히 요르단의 무와팍 살티 공군기지에는 F-35를 포함해 66대 전투기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디의 프란스 술탄 공군기지에도 수송기와 전투기가 늘어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미국 해군은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제럴드 알 포드함 등 항모 2척을 포함해 11척의 군함을 중동으로 보냈습니다. 이 두 항모에는 F-35와 EA-18 전자전 항공기 등이 함께 배치됐습니다. 이번 군사력 증강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미국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중동의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올해 하반기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맥스와 함께 출시할 예정입니다. 차이나 슈머는 폴더블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양산이 7월에 시작돼 같은 시기에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초박형 유연 유리 방식을 적용해 완전히 주름 없는 접이식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고 액체 금속 기반 고강도의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경첩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디스플레이 크기는 5.5인치 외부와 7.8인치 폴더블로 두 개는 펼쳤을 때 4.5mm로 아이폰 17 에어보다 얇습니다. 4개의 카메라와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며 펀치홀 카메라를 전면과 후면에 각각 장착할 예정입니다. 폴더블 아이폰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폴더블 폰의 시장 점유율은 52%에서 65%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다음 종목은 페덱스입니다. 페덱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 최초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페덱스는 관세가 불법적이라며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이 미국 내 기업들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3% 가까이 급락하며 399.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논란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입니다. 이날 미국 3대 지수도 1% 이상 하락하며 기술주와 성장주의 매도세가 유입됐습니다. FSD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구글 웨이모의 전 CEO와 보시 북미 사장이 FSD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테슬라 주가에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 등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동반 하락하며 각각 2.03%와 1.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AI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공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입바 여파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와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고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동 지역의 미국 증강 소식까지 겹치며 대외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습니다. 지금 종목별로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 기대와 그리고 페덱스 관세 소송, 그리고 테슬라 FSD 논란 등을 말씀 주셨고 개별 이슈의 장세가 부각됐습니다. 자,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알찬 정보일지 최한솔 아나운서가 준비해왔습니다. 요즘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 바로 AI입니다. 반도체부터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까지 AI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의 중심에도 AI가 있고 수급의 방향에도 AI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전히 기회의 초입일까요? 아니면 기대가 과열된 구간일까요? 오늘 모이슈에서는 AI 관련주가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 국면에 들어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 사이클의 중심에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AI 가속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단발성이 아니라 설비 증설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 자본 지출, 즉 카펙스를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서버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특히 HBM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 공급의 핵심 축으로 부각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제품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즉, 이번 랠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주와 실적이 동반되는 구조적 흐름이라는 점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AI가 구조적 성장이라면 왜 일부 종목은 급등 후 급락을 반복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의 속도와 기대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AI 생태계 전반으로 기대가 확산되면서 2, 3차 협력업체, 전력 냉각 장비, 심지어 간접 수혜 기업까지 빠르게 가격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단계적으로 반영됩니다. 수주는 발표되지만 매출 인식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요. 이 괴리가 커질수록 주가는 단기 조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그 기대와 실적 사이의 구간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AI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지수는 상승하지만 체감 수익률은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지수는 강하지만 종목은 갈리는 장세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중소형 AI 테마주는 차익 실현 매물에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 말은 곧 이제는 테마 추격보다 선별 투자가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별해야 할까요? 먼저 실적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수주가 늘고 있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그 수주가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수주 잔고 추이, 가이던스 변화, 그리고 이익률 개선 여부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 부담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이미 높게 형성돼 있다면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은 실적 변수에도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안에서의 위치입니다. 단순 공급 단계에 머무는지 아니면 기술 장벽이 높은 핵심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장기 경쟁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AI 생태계 안에서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AI는 반도체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전력 인프라와 변압기, 데이터 센터 건설, 냉각 시스템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확장 흐름 속에서 어떤 구간이 구조적 수혜의 중심에 서 있는지 따져보는 작업입니다. AI는 분명 중장기 성장 산업입니다. 다만 지금은 묻지마 매수의 구간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스토리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기준이 되는 구간입니다. 즉, AI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막이 기대의 시간이었다면 2막은 검증의 시간입니다. AI는 이제 구조가 드러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기대가 아닌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이 다음 파동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추격보다 점검, 열광보다 선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모든 종목에 공평하게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중심으로 구조적 성장 흐름은 이어가지만 이제는 스토리보다 실적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대형 반도체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지금 지수는 강하지만 중소형 테마주는 변동성이 커지는 듯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기대 1막을 지나 검증의 2막으로 넘어가는 구간으로 추격 매수보다 실적 밸류에이션을 점검하는 선별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뉴스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며 6만 5천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3일 오전 한때 전거래일 대비 5% 넘게 하락하며 6만 4천 달러대까지 밀렸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15% 계획 발표와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면서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주요 알트코인도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거시 변수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홍콩 증시에 상승된 중국 기업 주가가 동방 상승했습니다. 대미 수출 관세 인하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23일 현지 시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지수, HSCEI는 전 거래일 대비 2.7%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알리바바는 3.47%, 텐센트는 3.7%, 메이타는 5.26% 각각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글로벌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데다 무역 확장법과 무역법 조항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 관세를 대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극단적 위험은 일부 줄었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룰라 대통령을 만난 재계 총수들이 한 브라질 경제협력 강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경제계 주요 인사들은 서울에서 열린 한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 모여 첨단 제조와 전략 광물, 인공지능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빈 방한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기서 HD 현대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함께했습니다. 포럼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고 룰라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찾은 브라질 경제사절단도 약 300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경제계는 첨단 제조, 전략광물, AI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첨단 제조 전략광물 AI 세션에서는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과 제조 역량을 갖춘 한국이 기존 제조 협력을 첨단 산업 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논의 결과를 룰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한경협과 브라질 수출투자진흥청 각 양해각서를 포함해 총 6건의 MOU도 체결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한 브라질 교역 규모가 110억 달러로 양국의 잠재력을 비해 작다며 경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관세 인상 계획과 지정학적 불안 여파로 6만 5천 달러 아래로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한편 미 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정책의 불확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전략 광물과 첨단 제조 AI 분야 협력 확대와 6건의 MOU 체결이 이뤄지면서 양국 경제 협력 강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함께 살펴봤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를 하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변수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해오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상승 출발과 함께 다시 한번 위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했고요. 수급도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11% 상승한 5,969.64포인트로 빨간불을 켰는데요. 코스닥 역시 1.13% 상승하며 1,165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받쳐주면서 시장이 한 단계 체력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시장은 개인은 2조 3,459억 원, 외국인이 2,44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2조 5,086억 원 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막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은 2,992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919억 원, 기관은 1,640억 원 동반 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개인이 각각 상승을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HBM 장비에 대한 수요 전망이 강해지면서 다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투자자 신뢰가 강화된 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3.42% 상승한 19만 9,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21% 상승한 100만 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SK스퀘어 역시 빨간불을 켰는데요. 6.38% 상승한 61만 7천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 등 신규 성장 분야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며 4.04% 상승한 41만 2천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의 수급 유입으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에코프로는 개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이탈로 인해 장 중반 이후까지 파란불을 켰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 0.35% 상승하며 16만 9,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수급 유입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요. 4.89% 상승한 72만 9천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케어젠은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매도 압력에 6.33% 급락하며 13만 6,2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지며 개별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만 보면 오늘도 숫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장은 여전히 종목을 가려가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보다 힘의 주체가 더 중요한 장세인데요. 내일은 또 어떤 수급이 시장의 중심에 설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한솔 아나운서와 함께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주목을 받았는지 종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네, 소라영 아나운서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이 미국 월마트 입점 소식에 힘입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애경산업은 바디케어 브랜드 럽센트와 샤워메이트가 미국 최대 유통 채널 월마트에 입점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48개 주 600여 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 몰에 동시에 입점하며 본격적인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향후 입점 점포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점도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광그룹으로의 경영권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매수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AK홀딩스는 지분 63%를 약 4,475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며 최종 거래일은 다음 달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유통망 확대와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며 주가에 강한 모멘텀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애경산업 16,190원에 거래 시작해 18,3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는 최근 공급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 반영되면서 매출 성장 기대감이 부각된 가운데 오늘 장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사막 콘덴서는 MLCC 시장에서 전장용과 산업용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해온 종목으로 AI 서버,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등 차세대 전자장비 수요 흐름 확대 속에서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업계에서 발표된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까지 가격 인상분이 매출에 온전히 반영되고 하반기부터는 수요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펀더멘털 이슈가 겹치면서 단순한 테마 장세를 넘어선 실적 모멘텀의 현실화 가능성이 사막 콘덴서의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주가 방향은 실제 매출의 성과 가시성, 그리고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속도, 그리고 글로벌 전장용 MLCC 수요 회복 속도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나령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오늘 24일 차세대 항암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의 미국 FDA
희귀 의약품 지적 소식을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이중표적 합성치사, 항암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리비 소세포 폐암 적용 등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희귀의약품 지정은 환자 수가 적은 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개발과 심사 과정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식을 단순한 단기 재료라기보다는 네수파립의 적응 등 확장 가능성을 다시 확인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네수파립은 앞서 2021년에 췌장암, 2025년에는 위암 치료제 관련 희귀 의약품 지정 이력이 있었고요. 이번에 소세포 폐암까지 추가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음 종 항암 치료의 신약 후보 물질로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술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네수파립은 암세포 DNA 손상 복구에 관여하는 파프와 암세포 증식 및 치료 저항성과 관련된 TNKS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기전 합성치사 항암제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파프 저해제 대비 차별화된 이중 표적 구조가 부각됐고 오늘 주가에도 강한 모멘텀으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이슈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따른 기대만 확대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실제 임상 진행 상황과 후속 개발 일정이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FDA 희귀의약품 지정 소식이 전해진 뒤 개방 초반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는데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오늘 19,780원에 거래 시작해 25,450원에 마감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네수파립의 소세포 폐암 적응증에 대해서 FDA 지정을 받으면서 상한가 기록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단기 재료를 넘어서 다음 종 확장 가능성까지 언급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의 주가 흐름은요, 실제 임상 진행 상황과 후속 개발 일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소라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 원전수의 기대감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KB증권이 목표 주가를 기존 6,7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 영향인데요. 증권가는 대우건설이 원전 관련주로서 입지를 본격적으로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를 원전 산업이 기대를 넘어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원년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추가 수주 속도와 규모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우건설은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이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의 확장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전 모멘텀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건설 오늘 7,480원에 거래 시작돼 장중 8,450원까지 오르며 8,11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최근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에 대한 알찬 내용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사업의 성공이 글로벌 원전 시장의 확장에 중요한 국면이라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보험주 가운데 두드러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기자 보험 관련 종목 전반이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꼽히고 있죠. 주주 가치 제고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최근 보험 업종이 금리 레벨이 재차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이자이익 개선과 기대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유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 만큼 시장의 금리 상승은요, 운용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과 자산 운용, 부문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익성 개선 확대 기대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 그리고 배당 매력,
자본 건전성 지표 개선 기대가 더해지면서 기관주 중심의 수급 유입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방어적 성격을 지닌 보험주에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순환매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향후 흐름은요, 실제 자사주 소각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 속도, 금리 방향성, 그리고 분기 실적에서 확인될 보험 손익 개선폭과 지급 여력 비율, 관리 수준이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목받았던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현지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 트렌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흔들리고 있지만 정책 일정이 구체화된다면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보다 제도화 여부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핵심은 규제의 명확화입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SEC와 CFTC의 관할이 겹치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원 논의가 구체화되는지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확정 이후가 아니라 기대감이 형성되는 순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논의의 숨은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고정한 디지털 결제 수단인데요. 기관 자금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보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와 준비금 체계도 함께 정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코인 문제가 아니라 달러 인프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준비금 투명성이 높고 미국 국채 기반 자산을 보유한 발행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클과 USDC가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될 경우 자본 요건 부담이나 수익성 압박도 변수로 남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수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정책 기대감과 단기 거시 변수, 레버리지 정산이 동시에 작용하는 변동성 구간에 있습니다. 상원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기대감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슈는 단순한 비트코인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 구조 안에 편입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가격이 아니라 정책의 일정과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결국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요, 가격 문제가 아닌 제도 정비의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법적 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은 방향성을 단정하기보다 규제 진행 상황과 구조 변화를 차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기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콘택트 렌즈 전문 제조기업 인터로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로즈는 코스닥 상장사로 최근 기준 시가총액이 약 2,162억 원 수준으로 1,0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브랜드, 기술, 해외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는 렌즈 제조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로즈를 사업구조, 기술력, 실적 회복, 2026년 성장 포인트 순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성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로즈는 콘택트 렌즈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2010년에 코스닥에 상장하며 IR, R&D 제품, 클라렌 체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IR, R&D, 프로덕트가 핵심 축으로 배치되어 있고 제품 영역에서는 클라렌 브랜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 유통사가 아니라 제품 개발과 생산 역량이 중요한 제조형 기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인터로즈를 볼 때 중요한 건 단순히 렌즈를 만든다가 아니라 어떤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인터로즈는 자체 기술 항목으로는 디포수,
표면 증착 방식으로 착용한 개선 목적의 제품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관련 기능이 있는 BBYR, 산소 투과율, 보습 지속성의 그램수 플러스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렌즈 시장은 가격 경쟁만으로는 오래가기 어렵고 결국 착용감, 기능성 소재 경쟁력이 반복 구매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로저는 소비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재 공정, R&D 역량이 실적을 좌우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인터로즈의 2025년 기준 실적은 매출 1,185억 원, 영업이익 약 195억 원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특히 시장 기사들에서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회사가 강조하는 실적 정상화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포인트는 단순히 좋아졌다가 아니라 수익성 회복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외형 성장 가이던스가 붙었다는 순서입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을 볼 때는 보통 첫 번째로 비용 구조, 수익성 회복, 두 번째로 성장 전략 제시, 세 번째로는 시장 재평가의 흐름으로 봅니다. 인터로즈가 지금 그 초입인지 확인하는 구간이고요. 인터로즈가 2026년에 대해 제시한 방향은 꽤 명확합니다. 공시 보도 기준으로는 회사 2026년 기준 매출 1,422억 원, 영업이익 312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국내 판매 채널 다변화, 실리콘 하이드로겐 컬러렌즈 시장 구축, 해외 제품력 강화 및 실리콘 하이드로겐 매출 확대, 신규 비즈니스 창출, 대형 거래선 확보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로즈의 2026년 스토리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국내 채널, 제품 믹스, 해외 확장, 대형 거래선이라는 실행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인터로즈는 실리콘 하이드로겐 렌즈, 미국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FDA 승인 및 북미 진출 속도를 언급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인허가 거래선 확보 시점이 중요하니 기대와 확인을 분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인터로즈를 볼 때 지금 시점으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인데요. 2025년 실적 정상화가 확인된 만큼 2026년에는 실제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오는지 분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제품 믹스와 해외 확장 실행력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실리콘 하이드로겐 컬러 렌즈, 해외 제품력 강화, 대형 거래선 확보가 숫자로 연결되는지 중요합니다. 셋째, 기대가 앞선 구간에서의 변동성입니다. 최근 주가 시총은 회복 기대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모멘텀보다 실제 분기 실적 확인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한 줄은 인터로즈는 실적 정상화 이후 기술, 제품, 해외 확장으로의 다음 레벨을 시험하는 컨택트 렌즈 제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업사전 인터로즈였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 이 콘택트 렌즈 전문 기업이죠. 인터로즈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근 실적 정상화를 확인하면서 수익성 회복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체 기술 기반 제품 경쟁력과 그리고 컬러 렌즈 해외 확장 시장의 기대를 통해서 2026년 성장 가이던스를 제시한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향후 주가 방향은요. 가이던스 달성 여부와 북미 진출 등의 실제 실행력이 숫자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려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시간 알쓸정입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이 병풍 앞에 놓인 영정 사진을 보며 숙연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최근 이 풍경이 묘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진 속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에게 손을 흔들고 또 그리웠던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나에게 말을 건다는데 상상이 가시나요? 세상 참 좋아졌다 감탄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어쩐지 좀 무섭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이 AI 디지털 휴먼 서비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핵심은 예전처럼 수만 장의 사진이 필요하진 않다는 점인데요. 빛바랜 사진 단 한 장, 그리고 생전의 짧은 음성 데이터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AI가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계산해 표정을 만들고 또 고인 특유의 말투와 억양까지 그대로 재현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관련 앱 다운로드 수가 평소 대비
무려 300% 이상 폭주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못다한 인사를 할 수 있어 눈물이 났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 뜻깊었다. 이런 뜨거운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유가족들의 슬픔을 어루만져주는 일종의 디지털 손수건이자 또 치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죽은 이를 억지로 불러내는 디지털 소환술이라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인간과 어설프게 닮은 영상이 오히려 혐오감이나 공포를 주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정이 묘하게 어색해서 더 슬퍼졌다. 기계적인 목소리가 고인을 모독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인에 대한 과도한 기술적 의존이 이 건강한 애도 과정, 즉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이 자칫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지는 인간인 우리의 몫입니다. 누군가한테는 간절했던 다시 보고 싶은 얼굴이 또 누군가에게는 기괴한 인간의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의 화려함보다 또 고인을 진정으로 기리고 추모하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죽음과 이별이라는 인류의 본질적인 영역에 AI가 던진 이 묵직한 한마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알쓸정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요, 고인의 사진과 그리고 음성을 복원하는 AI 디지털 휴먼이죠. 이 서비스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수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쾌한 골짜기, 현상과 애도 과정, 왜곡 등의 윤리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의 가치의 한계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하는지 달려있다라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투자 리포트 오늘 소라영 아나운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증시의 급변동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오토모의 주가 상승과 관련된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미래 인프라 스토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그 변동성의 원인과 함께 하락장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단순한 자동차 IT 회사가 아닌 피지컬 AR 시대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봇, 자율주행차,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 세 가지 축을 담당하며 미래 인프라를 설계하는 핵심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지컬 AI가 꺼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즉 로봇 사업과 AI 시스템이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미국 증시와 국내 시장의 변동을 살펴보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또한 엔트로픽이라는 인공지능 기업이 공개한 새로운 AI 모델이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기술주들의 주가가 흔들리며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증시, 투자자들은 어떻게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손절은 하락장에서 유용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면 계좌 수익률은 50%로 떨어지고 원금을 회복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정해둔 손절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를 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절을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합니다. 손절 가격을 미리 설정하고 예를 들어 5%나 10% 손실에 도달하면 스톱로스 기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에 손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체력이 튼튼한 주식, 즉 기술력이 확실한 주식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보유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최근 주가 급등의 이유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AI와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AI 인프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현대오토에버는 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지컬 AI 시스템이 확장될수록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현재 주가는 PR이 50배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성장 스토리를 반영한 프리미엄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54만 원으로 제시하며 현재 주가인 43만 원에서 20% 이상 상승 여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로봇 사업이 예상보다 성장하지 않거나 AI 투자 속도가 둔화될 경우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미래 인프라 스토리와 함께 계속된 성장 가능성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피지컬 AI 시대에 서 있습니다. 로봇 AI 센터, 자율주행의 인프라를 설계하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기업들의 가치는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으며 이번 증시 변동성에서도 미래 인프라 스토리를 믿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요, 로봇의 자율주행과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아우르는 피지컬 AI죠. 인프라 기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 변동성과 AI 기대 과열 속에서 손절 기준과 설정 등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 좀 병행돼야 된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결국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장 스토리가 실적으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향후 주가의 핵심 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준의 변수와 단기 변동성 속에서 시장의 시선은 다시 실적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방향성보다도 미국 빅테크의 투자 집행 속도와 국내 반도체 업종의 실적 흐름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시장을 보면서 한 줄 평을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라영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국장의 봄이 오나 봄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그리고 6,000P는 당연하고요. 이제 리포트에서는 7,000P 내지는 8,000P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웠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국장의 봄이 오나 봄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김나령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국장은 흔들릴 재료는 있었지만 끝까지 주도주가 버티면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하루였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미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을 내주지 않았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증시 끝까지 강하게 달려나가길 기대해보고 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의 잡학사전과 계속해서 달려나가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